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민주당 김병조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끝에 파행했습니다. 본회의 속개 협상도 결렬되면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비 협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면서 정산이 밀린 입점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800곳이 넘는 업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중부 내륙의 폭우가 계속되면서 양쯔강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쯔강 연안 항만이 폐쇄되고 선박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파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노리는 일본과는 동맹관계가 될 수 없는데 정신 나간 국민의힘은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과 사과할 수 없다고 맞선 야당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본회의는 2시간 만에 정회했고 이후에도 여야가 대립하며 본회의는 결국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법안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 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을 일일이 언급하며 모두 유죄가 확정됐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적법하게 수사했지만 민주당이 중대한 탄핵 사유 없이 보복 탄핵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재판장을 맡겠다는 격이라며 삼권 분립을 위반한 위헌 탄핵이자 이 대표의 처벌을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 사퇴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으로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보단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 자진 사퇴로 무산되자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 수도권 남북부 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건설 현장에 레미콘 타설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건설 현장 절반 이상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지난달 말 조합원 83%가 찬성으로 집단 휴업을 결의했는데 이후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1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인 NDTV 등은 우타르 프라데시주 하트라스 지역의 힌두교 예배 장소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현재 1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입은 경우가 많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행사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 간 가시돋친 설전과 고성이 오가면서 중단돼 본회의가 끝내 재개되지 못하는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여당 논평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초반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첫 질문자로 나선 김승수 의원은 야권의 검사 탄핵안을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우원식 의장을 향한 불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급기야 상대당을 향해 정신 나갔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멎지 않자 회의는 중단됐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의원의 사과 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남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지 못한 채 본회의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앞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90만 명을 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 못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두고 정부 측과 야당 간 공방전도 이어졌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 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김정은이로 하여금 좀 더 그 벌은 시간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 나타난 거 아니냐. 회의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박수 또는 비난에 의장단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법사위와 첫 운영위 그리고 첫 대정부 질문까지 국회가 온통 정쟁과 설전, 파행으로 얼룩지며 민생은 여전히 뒷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직전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는데 일단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꼼수 사퇴를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른바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더니
처벌받을 게 두려워 도망쳤다는 주장입니다.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비이성적인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김 위원장을 엄호했습니다. 불과 6달 만에 방통위원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된 책임은 탄핵 겁박을 일삼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김홍일 탄핵안 자체는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라진 탄핵 대상자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개 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온갖 불법 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 반면 정부 여당은 새 방통위원장 선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거듭 압박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속히 방통위원 야당목 2명을 추천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다시 복원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방송은 누구에게 장악돼서도 안 됩니다. 기존 방통위가 추진하던 MBC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는 일단은 그대로 진행되는 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면서 방통위 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권과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게 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1시간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통상 출퇴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심도 물리고 직접 입장문을 작성했다는 이 총장은 탄핵안이 문제되는 사유를 위헌과 위법, 사법 방해, 보복, 그리고 방탄 이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탄핵소추 대상검사 4명의 이름과 담당 사건들의 경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탄핵이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면서 정산이 밀린 입점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을 합치면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쇼핑몰 사무실. 불이 모두 꺼져 컴컴하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문구와 침구류 등 잡화를 팔아왔는데 사전 안내도 없이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쇼핑몰은 회사 사정이 있다는 공지글만 달랑 띄우고는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여 동안 정산이 밀린 입점 판매자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쇼핑몰 대표와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당일날 알게 돼서 너무 놀랐고요. 지금 피해 금액이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금액이 밀려 있는데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큰일이네요. 지금 가슴이 좀 턱하고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피해를 호소하는 SNS 오픈 채팅방 인원만 800명이 넘고 이들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 쇼핑몰 직원은 빗발치는 연락에 정산 관련 답변을 줄 수 없다며 모든 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종종 얘기를 했었죠. 이저렇게 다른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20분 쉬고 그래서 좀 몇 개월 전에. 쇼핑몰 대표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영난으로 폐업에 이르렀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린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갚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중 일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면서 건설 현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과 레미콘 차량 운송 사업자들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데 공기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 현장을 오가야 할 레미콘 차량들이 공장 마당에 줄지어 섰습니다.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가 1일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은 8,190대로 수도권 전체 레미콘의 74%를 차지합니다. 운송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회사들과의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단 휴업을 택한 것입니다. 단체 협상을 거부하는 거고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뭐 만나지를 안 했으니까 어떤 근거로 뭐 만나지를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돌아다니면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만나지 말라는. 특수고용직으로 지입차로 개별 레미콘 회사들과 1년 단위 업무 계약을 하는 운송업자들은 레미콘 회사 측 단체와 통합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회사 측은 운송사업자들이 노조원 신분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노사협상과 같은 형태의 통합교섭에는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업자들께서는 협상에 있어서 단체 협상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희 사측에서는 개별 각 사별로 그 운반 사업자들이랑 계약하는 게 맞다. 결국 협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수도권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내내 비 오는 날이 계속돼 원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의 차질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휴업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공사 발주자들과의 갈등의 소지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혔습니다. 돼지 190여 마리를 기르고 있던 이 양돈 농장에서 최근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 최소영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최 대표는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총파업 목적은 생산 차질을 끼치고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베트남 권력 서열 3위 판민진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이국환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시를 전달했다며
사내이사인 피터얀 반데피트가 임시대표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의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6월 소비자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해외 원정 진료에 나선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원정 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했고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시장의 평균 경쟁률이 6대1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아파트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144개 단지에서 6만 943가구가 공급됐고 1순위 청약에 37만 8,894명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 6.2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중국 남부의 젖줄 양쯔강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변 도시들은 2020년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둔치의 관문을 닫고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바닥에 깔린 철판을 치우고 옹벽 안에 숨겨뒀던 두꺼운 철문을 끌어당깁니다. 다른 곳에선 철기둥 사이에 알루미늄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강변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아 일종의 홍수 방지용 장성을 설치하는 겁니다. 预计未来1周，长江中下游干流及两湖水位将快速上涨，总涨幅约1.5米到2米。 중국 중부 내륙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쯔강 중하류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쯔강을 끼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시는 강변에 설치된 관문 13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0년 3,700만 명 넘는 이재민을 낸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관문 폐쇄입니다. 入梅以来，包括长江中下游的，一共是有51条河流发生超警戒水位以上的洪水。 양쯔강 유역 4개 성엔 3급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안 항만이 폐쇄되고 선박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초당 2만 5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던 산샤댐은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14,000 세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각지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올라 민가가 없는 농경지 쪽으로 둑을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필 양쯔강을 따라 형성된 장마 전선에 홍수 방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16명이 숨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힌두교 행사 현장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남동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하트라스 지역에서 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एक के ऊपर एक के ऊपर एक जो दबे गए जो खत्म हो गए फिर दो लोग वागन ने खींचे 병원에 이송된 사람만 150명 이상으로 파악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100여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 대부분은 여성이고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무덥고 습한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가 빨리 나가려고 서두르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एक आयोजन भोले बाबा का समागम हो रहा था जिसमें जब समागम अंत हो रहा था तो उस समय अत्यधिक उमस के कारण जब वहां से लोग निकलने को हुए तो उस समय ये घटना कारित हुई है. 주최 측이 허가받은 인원은 5,000명이었는데 그 3배인
15,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를 전하고 관계 당국에 신속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종교 행사장 과밀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2011년 남부 케랄라주 종교 행사에서 100여 명이 깔려서 목숨을 잃었고 2013년에는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115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엔 스페인 국적 보잉 항공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승객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기 천정에 사람 발 모양이 보입니다. 난기류의 여객기 동체가 급강하면서 승객 한 명이 천장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놀란 남성 승객이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로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Cara, pierna, en todos lados. Y bueno, más o menos tuvieron 30 personas heridas. Y nada, la verdad que una sensación bastante horrible. Pensábamos que la quedábamos ahí. Pero bueno, gracias a Dios no pasó mayores. 승객 32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탈과상 등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까 놀란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한 덕분입니다. De un momento para el otro se estabilizó, se fue en picada y toda la gente que no tenía cinturón se fue por los aires, se dio contra el techo, se lastimó, etc.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로 난기류로 인한 승객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6일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같은 기종 보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종은 다르지만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도 미얀마 상공에서 순식간에 1800m나 급강하해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난기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무원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무장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며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와 국정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각종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부활할 정무장관직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원활히 소통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합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분명히 선을 그은 데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권 극한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3명은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칩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인천을 방문한 뒤 대구로 내려가 이른바 윤심 논란에서 벗어난 원내 당대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상현 후보도 대구와 경북 고령, 김천, 구미 등을 돌며 보수 대개혁론으로 당원과 지지층을 만날 계획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비판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을 잇따라 만난 뒤 대구를 순회합니다. 한편 한동훈 후보는 서울지역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참석해 수도권 당심을 공략한 뒤 오후에는 당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들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180석 이상인 야당은 24시간 뒤에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 법안은 늦어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소형 스텔스 무인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방부 직할로 창설된 드론 작정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운용하기로 한 무인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선 부대에 시범 배치된 가오리 모양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활주로가 필요한 이착륙 방식으로 수직 이착륙은 불가능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됐다가 지난달 효력 정지된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19 합의를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국제법을 어긴 범죄 국가이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우리 어선 납북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남북 회담 사료집을 보면 북한은 6.25 전쟁 이후부터 1987년 5월까지 우리 어선 459척을 납북했고 끌려간 승선원은 3,6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27척, 3,232명은 송환됐지만 32척, 419명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고 침몰 등에 따른 사망 실종자를 제외하면 북한에 억류된 인원은 403명으로 사료집에 기재됐습니다.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거듭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신중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A씨는 본인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사고 다음 날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100%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상황. 40년 운전 경력에 경기도에서 20인승 시내버스를 몰며 사고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는 뭐 젊었을 때 서울 쪽에서 시내버스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셨던 거죠?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기사님, 사고 나기 전까지 누구인지 몰라요. 사고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차량이 제어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자세히는 알아봐야겠지만 급발진의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저는 보죠. 여기저기 움직여도 피하려고 굉장히 조작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고 이후 차량이 멈춘 과정을 볼 때 급발진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급발진하고 차량 2대를 추돌하고 사망하신 희생자들을 들이받고 나서도 차량이 계속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좋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목격자 진술은 사람을 치고 나서 멈췄다. 경찰은 급발진이라는 건 아직 운전자의 진술일 뿐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EDR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폭행 등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000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디다 못해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2곳 중 한 곳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화가 잔뜩 난 듯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이 50대 여성, 곧 이사 가는데 통신비가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승인해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명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석 달 새 발생한 악성 민원은 2,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1,340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1,113건으로 90%에 육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나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도 182건에 달했습니다. 민원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는데 일본 천황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며 5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고 주기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으니 도지사와 함께 백두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직접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달 전 이 같은 악성 민원을 뿌리 뽑겠다며 고발 의무화와 전담팀 신설, 공무원 신원 비공개 확대 등 강화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319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곳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를 연 1.7%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출자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시행될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공개했습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 내부 통제 책임을 하위 직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 도심에 있는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 6곳을 2곳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 내 민간 참여 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재배치 대상은 3보급단과 507여단 등 인천 2개 군부대, 주안, 남동구, 부천 등 4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C커머스의 마지막 주자죠.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우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패션 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내 업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공식 홈페이지를 열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린 쉬인. 4,000원대 티셔츠, 만원대 원피스 등을 판매하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처럼 초저가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차이점은 패션 분야에 집중한 패션 공룡이란 점입니다. 쉬인은 재작년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앱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패스트 패션을 대표하는 H&M과 자라를 제치고 압도적 1위입니다. 국내 패션 업계도 쉬인 진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일단 중소의류업체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있어서는 조금 위협이 되긴 하죠. 소금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하죠. 지난해 미국에서는 쉬인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다 자체 제작하는 건데 카피하다 보면 저희 거를 다 중국 제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쉬인은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넘어 무신사와 같이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국내 플랫폼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경쟁력 강화에 향후 성패가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상품이 좋으면 C커머스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국내 패션 업계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플랫폼에 이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관세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좀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류 인기로 K-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확대도 주요 돌파구로 지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 뒤 17세 이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에서 뛰었던 이상민 선수가 프리메라 리가의 헤타페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은 한 달 전쯤 스페인 축구 유학을 떠난 한국 선수가 일부 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5살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 우리나라의 이상민 선수가 유소년 리그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치면서 프리메라 리가 일부 리그 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올해 프로팀 입단이 유력해 보입니다. 7월에 만 18세가 된 이상민 선수는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에 위치한 클럽 헤타페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2군 팀에서 잘하면 언제든 1군 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헤타페는 지난 시즌 라리가 12위를 차지한 중위권 팀입니다. 이상민은 헤타페 1군 팀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18세에 프로구단과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2군 팀 이하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이상민 선수는 바로 1군 팀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구단이 이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소년 리그 24골로 득점 4위에 오른 이상민은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왼쪽 윙포워드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얼른 라리가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살에 스페인 축구 유학을 떠나 꿈꾸던 프로팀에 드디어 입단한 이상민. 유럽 축구 무대를 꿈꿔왔던 대한민국 유소년 선수의 땀과 노력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도라지는 대표적인 약용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상의 육묘 개발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더니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력은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박종현 기자입니다. 심은 지 3년 된 도라지가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랍니다. 밭에 씨앗을 직접 뿌리지 않고 시설에서 60일가량 싹을 키워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운 싹을 플러그묘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라지를 재배했더니 생산성이 20% 높아졌습니다. 초기 제초나 소금 작업 등 손 가는 일은 줄어 노동력은 50%가량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작황이 좋고 이 뿌리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사포능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거는 앞으로 저도 큰 기대를 걸고 그동안 약용작물 재배 농가는 영세성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플러그묘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남 산청과 고성에 도라지 특화 작목단지를 선정해 3년 동안 플러그묘 150만 주를 공급한 겁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개발과 유통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화작목단지를 3년간 조성을 했습니다. 향후적으로 산업화 연계까지 해서 가공 제품까지 만들어가지고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묘를 키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도라지 재배. 갈수록 고령화하는 농가들의 일석이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여름철 홍수 때마다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홍수를 맞닥뜨리면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침수 위험 지역에 가까워지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020년 7월 부산 초량에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인근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에 차들이 갇혀 14명이 목숨을 잃었죠.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되는 상황을 운전자가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운전자에게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알림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지도 앱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주의 구간입니다. 홍수 위험은 화면 알림과 함께 음성으로도 알려주는데요. 홍수경보 반경 1.5km 이상, 댐 방류는 반경 1km에 진입하면 홍수 상황을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현재는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앱에서 음성 안내가 가능합니다.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앱은 카카오 내비, 티맵, 네이버 지도, 현대, 기아, 아틀란, 아이나비 등으로 이달부터 차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술로 운전자가 직접 홍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폭우 상황에서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일 수 있어 반복되는 도로 지하차도 침수 사고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홍수 위험을 알려주지만 별도로 우회 도로를 안내하지는 않기 때문에 홍수 위험을 알림 받았다면 무리해서 통과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전히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서울에는 시간당 24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며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전북과 충북에 영향을 주면서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남아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드는 지역은 날씨가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라 습도까지 높아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 대구 27.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0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마 전망 전해주시죠. 네, 비가 잦아드는 것도 잠시일 뿐 내일 밤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